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난 1994년 시작된 광주 비엔날레가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동시대의 실험적인 현대미술과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며 세계 5대 비엔날레로 국제적인 인지도를 쌓아왔는데요. 창설 30주년 그리고 15회째 개막을 앞둔 광주 비엔날레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박양욱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 광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이제 46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많은 또 시민분들 준비 잘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계획대로 착착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본전시하고 저희가 파빌리온 전시가 있는데 본전시는 이제 8월에 니콜라 브리오 예술감독이 광주에 오셔가지고 상주하면서 작가들과 함께 설치 작업을 할 것이고요. 파빌리온도 31개소에서 지금 전시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대사가 이제 NCT 위시, 그러니까 국제적인 K-팝 그룹이죠. 이미 7월 초에 저희가 홍보대사로 지명을 해서 초빙을 해서 지금 온라인상의 소통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입장권도 인터파크를 통해서 지금 발매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막식은 9월 6일 날 저녁 6시에 이렇게 열리게 되면 이제 드디어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는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9월 6일이 이제 개막일입니다. 아까 뭐 한 달 보름 조금 넘게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일 때쯤 되면 비엔날레가 시작한다는 것 시청자분들 미리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5회 됐습니다. 이제 광주 비엔날레 주제, 이번 주제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전통 음악이자 종합예술 그리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한 판소리가 현대 미술 행사인 비엔날레에서는 또 어떻게 시각화될지, 전시 프로그램에 또 어떤 식으로 녹아들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주제 어떻게 해서 좀 정해진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주제는 이제 니콜라 브리오라고 하는 지금 예술감독 프랑스 분입니다만은 세계적인 미술 이론가이기도 하고 또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네, 한국 미술에 대해서도 아주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판소리에 대해서 그 정신을 가지고 이거를 공간으로 미술로 한번 이렇게 전시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 판하고 소리하고 이렇게 합해진 거잖아요. 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판을 깔아준다. 그러니까 공공의 어떤 장소다. 거기서 나오는 음악 소리인데 이 세상에 보면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부딪히는 소리, 하나는 또 겹치면서 조화로운 소리가 있고 또 한 소리는 지구 밖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들. 그래서 이런 소리들을 통해서 이 인간 세상이 부딪히고 갈등하는 그 모습을 작품으로 만들어보고 조화로운 것을 만들어보고 또 인간 외에 또는 지구 외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까. 그런 것들을 공간을 통해서 그림으로 또는 설치 작품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이번에 제15회 비엔날레 전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흥미로운 발상, 흥미로운 접근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구현될지 궁금합니다. 주요 전시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주목할 만한 참여 작가들은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30개국에서 72명의 작가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곤란한 것이 다 세계적인 작가들인데 어느 작가, 어느 작품을 추천하느냐. 그게 굉장히 사실은 이제 어려운 문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후, 환경, 생태 이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세계적인 작가 두 분의 작품을 조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그 프랑스의 비앙카 봉디라고 하는 작가 작품인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일상의 여러 물건들, 의자나 책상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유리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 소금의 화학작용 그런 것들을 잘 여기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몽환적인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보는 이제 그런 작품인데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맥스 후프 슈나이더라고 이분은 이제 어떤 풍경을 만드는 것인데 그냥 아름다운 산이나 자연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공산품이나 폐기물 같은 것, 다 버려버린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풍경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 우리 광주 작가 김형숙 작가와 김자희 작가 두 분이 참여를 합니다. 특히 양림동의 양림문화센터에서 두 분 다 전시를 하게 되는데 꼭 한번 와서 보시면 야,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가 광주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30개국에서 72명의 이름 있는 작가들의 참여 다 좋지만 비앙카 봉디, 또 맥스 후퍼 슈나이더, 또 그다음에 김영수, 김자희 작가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 참고해 두셨다가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 브리오 예술감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니콜라 브리오 예술감독이 이번 전시를 한 편의 오페라 또는 영화 이렇게 구상하겠다는 이제 구상 계획을 이제 밝혔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이제 어떤 점들이 그렇게 예술 감독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에서 관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소리, 세 개의 소리, 부딪히는 소리, 더 겹치는 조화로운 소리, 그 다음에 먼 원초적인 그런 소리들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시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저희 광주 비엔날레 본 전시관이 5개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각각의 요 주제, 소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는데 요 소주제 하나가 하나의 완전한 작품이 되기도 하고 또 소주제들이 이렇게 이어서 시리즈처럼 연결이 되는 바로 이제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 예술감독의 이번에 전시 기획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번째 전시관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양림동의 양림동 소리숲이라고 하는 또 그런 저희들이 그 본전시관을 또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다 보시면 마치 오페라를 보는 듯이 한 영화를 보는 듯이 마지막에는 아 이것이었구나 하고 훨씬 이해하기 좋은 아마 그런 전시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영화 또는 오페라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 비엔날레는 지난 여러 번의 그 대회 때도 있었지만 이게 비엔날레 전시관뿐만이 아니라 광주 도심 곳곳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획 전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민분들이 찾아가기 편하게 또 다양한 공간에서 이런 전시들이 열리는 것으로도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요. 이번에도 관람객들께서 좀 이 비엔날레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비엔날레는 현대미술, 그중에서도 실험적인 미술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또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번 전시회 기획 의도 또 작가들에 대한 설명, 전시실마다의 설명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람 오시기 전에 한번 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작가들이 작품을 만드는 거지만 관람하는 것은 관람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관계없이 제가 느끼는 것이 곧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내가 느끼면 되는 것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셔서 아마 관람을 하시면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기획 전시가 있고 또 파빌리온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 기간에도 역시 그 국제 교류 프로젝트인 파빌리온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게 2018년부터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네, 파빌리온 하면은 역시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가 국가 파빌리온을 운영하고 세계 여러 비엔날레 중에서 이제 광주 비엔날레만 이제 베니스와 같이 이렇게 파빌리온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베니스는 국가관입니다. 공식적이고 좀 딱딱하지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지요. 그런데 광주의 파빌리온은 국가관도 있지만은 세계에 있는 여러 도시관 또는 여러 미술기관이나 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다양성을 또는 개방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광주 파빌리온이 따로 또 이렇게 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은 광주가 세계 미술의 이제 메카가 돼야 된다. 또 많은 외국인들이 찾음으로 인해서 광주가 국제화될 뿐만 아니고 또 그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또 무엇보다도 광주 시민들이 본전시, 조금 어렵다고 하는 본전시뿐만 아니라 각 이 파빌리온, 훨씬 친근한 파빌리온을 봄으로 인해서 미술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31개소, 아주 굉장히 많죠.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는요. 사실 이 시민들께서 요 주변에 오셔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다 골고루 있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이나 여러 공간들에 이런 파빌리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쉽게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엔날레가, 광주 비엔날레가 점점 이제 진행이 되고 또 규모도 커지고 하면 할수록 이제 본전시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또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파빌리온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전시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님께서 방금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꼭 본전시장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생활 주변에 있는 파빌리온들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사업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광주 폴리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뭐 광주 시민분들이시라면 이 폴리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이 또 폴리 이 작품들도 한 번쯤은 도심을 다니시다가 보셨을 텐데, 지난달에 5번째로 5차 광주 폴리가 공개됐습니다. 이번 폴리의 특징을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폴리 하면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폴리 하면은 좀 우스꽝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이런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심 곳곳에다가 그걸 만드는 거죠. 근데 오차는 순환 폴리라고 그래서 이 생태적인 친환경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조형물들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이 편백나무를 활용해서 저희가 숨쉬는 폴리라고 하는 것을 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 그 부근에 이미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코 한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폐 조개들, 그런 것들을 또 소재로 활용해서 만드는 것들, 또 미역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건축 자재를 만드는 또 에어폴리,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는 세계적인 또 이 건축가지요, 노벨상에 견줄 만한 이 이토도요의 오칠로 만들어진 집이 마지막 9월 달에 완성이 되면 총체적으로 10월 달이면은 5차 폴리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미 벌써 30개의 폴리가 있지만은 이번에 또 만들어지는 4개의 폴리들을 잘 이렇게 보시면 굉장한 저는 뿌듯함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폴리, 광주 폴리 이야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호불호나 이런 여론들이 다양한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으로 시작이 됐다가 이제 이것이 이게 뭔가라고 하는 단순한 호기심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연계성이 부족하다거나 설치 장소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하는 이제 이런 공감대가 부족하다거나 이제 이런 류의 비판들도 사실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어떻게 극복이 돼야 될까요? 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참여한 작가들은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세계적인 작가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 문제나 또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리 자체로, 존재 자체로 광주 도시는 이미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품격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말 그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 폴리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도 갖고 또 행사 프로그램도 갖고 콘서트도 갖고 다양한 그것을 활용하는 지금 프로그램들을 진행 중에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폴리와 폴리를 연결하는 이제 광주 폴리랑 도내라고 하는 이 투어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번 5차 폴리가 끝나면 그동안은 이제 조성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지만 끝나면은 우리 시민들께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안내를 해서 이제는 사랑받는 그런 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 작업을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4차 때까지 해서 약 30개의 폴리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5차 폴리 조성으로 지금 34개가 이제 되는데 앞으로 이제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지어진 것들을 연계해서 무언가를 이해도를 높이고 또 활용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올해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행보에 더욱 주목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올해가 광주 비엔날레가 창설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재단 대표이사를 지내셨고 2021년부터 다시 광주 비엔날레 재단을 맡고 계신데요. 지금도 우리 광주 비엔날레의 위상을 세계 5대 비엔날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세계에는 굉장히 많은 비엔날레가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10개 이상의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 비엔날레는 누가 뭐라든 간에 아시아의 당연히 최고의 비엔날레고 세계적으로 봐도 베니스 비엔날레, 그다음에 독일의 카셀 도큐멘타, 그다음에 이제 광주 비엔날레. 어떻게 보면 이렇게 3개 정도가 저희는 세계를 선도해 간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비엔날레가 좋은 비엔날레냐? 사실 이거는 뭐 평가마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 비엔날레의 전시가 세계 미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러니까 수준이 어떠느냐, 꾸준하게 관객은 얼마나 되느냐,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또 그 주최 측의 능력은 얼마나 되느냐, 이걸 복합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미술계의 영향력, 수준, 그런 측면에서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 미술계에서 정말 베니스 비엔날레에 견줄 만하다. 그런 측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비엔날레를 통틀어서도 전 세계 미술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행사 중에 하나로 꼽힐 만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시민분들 자부심을 갖고 이번 비엔날레 많이 홍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엔날레 위상에 걸맞은 역할도 그렇다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30년이 되어가다 보니까요, 위상이 많이 높아졌을 테고, 그렇다면 우리는 비엔날레 위상에 걸맞는 어떤 역할을, 무엇을 선도해 나가고 무엇을 지켜나가야 될지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예, 비엔날레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그 비엔날레가 그 비엔날레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베니스 비엔날레도 최근에 다녀오고 그랬지만은 적어도 광주 비엔날레는 비엔날레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어떤 비엔날레보다도 앞장서서 끌고 가야 된다. 그럼 비엔날레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는 현대 미술의 정말 담론을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적인 세계 미술사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담론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그것은 비엔날레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 비엔날레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세계 미술사를 또는 세계 문화사의 담론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니콜라 브리오라고 하는 세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고의 기획자 또는 이론가, 그분을 우리가 모셨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미 이제 광주 비엔날레는 위상으로 보면은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정말 더 젊은 기획자들 그리고 더 새로운 주제, 새로운 방향의 또는 새로운 방법의 비엔날레를 만들어서 야, 광주 비엔날레가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을 이제 차기 16회부터는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나갈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사실 국제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에게는 조금 더 어려운 비엔날레인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께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는 국제적으로는 입지가 붙여져 있으니까 그 작업도 병행해서
우리 시민들의 비엔날레가 되는 것도 하나의 앞으로의 중요한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비엔날레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제 국제적 위상에 맞게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아가야 방향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우리 광주 비엔날레를 본다 그러면 아까도 뭐 3대 비엔날레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른 무수한 그런 비엔날레들과 견주어 봤을 때 지금 광주 비엔날레가 갖는 특성, 차별성은 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저는 광주 비엔날레의 특성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를 했다. 이런 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것이 가능토록 한 것은 정말 세계적인 예술 감독, 큐레이터를 우리가 모실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큐레이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체가 돼서 모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이 흔쾌히 와줄 만한 비엔날레가 아니면 우리가 모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기획자들, 큐레이터들 이런 분들이 사실 거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가 광주 비엔날레 현장에서 뛰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니콜라 부리오 이번에 감독 같은 경우도 이미 이스탄불 비엔날레 감독을 했죠. 타이페이 감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비엔날레 감독을 하는 것. 이건 대단한 사실 영예로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비엔날레 감독하셨던 분들이 바로 베니스 비엔날레 감독을 하고 베니스 비엔날레 감독하셨던 분이 또 우리가 모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세계적인 감독들을 모셔왔고 또 모실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강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의 이게 고향이고 또 그 정신, 광주의 정신이 이 비엔날레에 녹아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보편성도 갖는 것이지만은 지역의 고유성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계 저는 유일의 비엔날레다. 왜냐하면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비엔날레들이기 때문에 다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광주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들어간 것 자체가 저는 세계 비엔날레사의 굉장한 저는 장점이고 특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 또 대표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이 광주 비엔날레라고 하는 행사가 쌓아온 지금까지의 그 가치들 또 유산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자부심도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30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30주년 창설된 지 30년 됐으면 이제 한 세대가 지났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주 비엔날레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에 대한 새로운 정립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논의들이 있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광주 비엔날레는 비엔날레의 본질을 유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국제적인 수준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이제 광주 고향 분들이 왜 광주 작가는 많이 집어넣어 주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저도 참 안타까워요. 할 수만 있으면 광주 작가들을 반 이상 넣고 싶어요. 그러나 이거는 정말 국제적인 비엔날레고 세계 미술계를 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럴 수 없는 것이 어떨 때는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그 국제적인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리고 주제를 선도해 나가는 것, 그리고 주제뿐만 아니라 전시 방법을 선도해 나가서 정말 세계 미술사, 문화사를 끌고 갈 수 있는 것, 그거는 늘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제가 대표가 안 되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라도 정말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뭐 시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좀 박수를 쳐주셨으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대표님께서는 40여 년간 문화행정과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쭉 해오셨는데요. 문화기획자나 또 행정, 경영을 꿈꾸는 지역에 있는 많은 예비 후배들, 실제 현업에 있는 후배들 이런 분들께 또 당부한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류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을 산업이라고 문화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콘텐츠 산업. 이 우리나라 문화산업 곧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보면 6위 내지 7위 정도 이렇게 되고 있죠.
제가 볼 때 10년 안에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나라의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 막강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일하기 좋은 여건이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류라고 해서 우리 것만 막 전파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남의 것도 존중해 주면서 서로 쌍방향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그때 모시고 일할 때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을 했잖아요. 그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개방해서 함께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류라고 그러지만은 남의 문화도 존중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또 AI 기술 시대이기 때문에 그 콘텐츠에다가 기술을 접목시켜서 더 좋은 새로운 남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문화 강국으로 가는 아마 지름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문화 기획을 하거나 또는 요 문화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은 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 요 문화 콘텐츠 또 문화의 세계적인 흐름과 나가서 기술적인 흐름 요 두 개를 늘 접목시키는 훈련을 해주신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문화의 주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는 9월 개막하는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많이들 찾아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또 지역민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요청 또 초청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또 혹시 시청하고 계실 우리 전라남도 도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광주 비엔날레가 이렇게 세계적인 비엔날레가 된 것은 뭐 재단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실 우리 시민들께서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왕에 이렇게 이제 관심과 사랑 때문에 커졌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한 번 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도 직접 오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훨씬 미술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즐기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광주 비엔날레를 키우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비엔날레는 이미 세계적인 비엔날레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자산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이렇게 방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박양우 광주 비엔날레 대표이사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로 출장 조사하러 간 검사들이 보안상 이유로 사전에 휴대폰을 제출하고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와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검사들이 여사를 소환한 게 아니라 여사가 검사들을 소환한 거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사이 KBS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주고받은 카톡 전문을 단독 입수했다며 보도했고 그런가 하면 조선일보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서 최재형 목사가 동양이라며 어려서 여인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얘기하면서 접근을 해왔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를 역시 단독으로 했습니다. 궁금한 건 김건희 여사 아니면 검찰만 아는 내용을 KBS와 조선일보는 어디서 입수를 한 걸까요? 여의도 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3선 이현주 의원과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청 바쁘시죠? 아, 그러게요. 그래서 네. 제가 분장하면서 네. 깜빡 졸았어요. 전대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지금 뭐 네.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하러 간 검사들이 뭐 휴대폰을 제출하고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누가 누구를 조사하는지 완전 특혜 수사고 특권인데 이건 수사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그냥 뭐 형식적인 절차를 네. 그냥 밟기 위한 수순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뭐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 근데 이거 명품백 제출하라고 지금 검찰에서 뭐 요청을 한 모양인데 뭐 용산에서는 뭐 제출 여부나 시기를 뭐 얘기해 줄 수 없다는데 이거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왜 이렇게 뭐 안 주는 건지 못 주는 건지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네. 도대체 명품백이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명확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품백을 갖다가 반환하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깜빡 잊고 반환하지 않았다. 네. 그런데 도대체 지금 그래서 어디에 있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마치 옛날에 그 MB에 다 쓰는 그래서 누구 겁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명품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그래서 그 명품백은 어디 있는데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명품백이 어디 있는지 결론적으로 그걸 밝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한 다음에 검찰에 제출하면 되죠. 임의 제출. 네. 그럼 왜 안 주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KBS 보도를 보면은 뭐 약 22개월 동안 최 목사는 995번, 김 여사는 841번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 목사는 이 가운데 400여 건을 누락해 검찰에 제출했다. 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부분을 고의로 빠뜨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거는 카톡 전체 전문이랑 검찰에 애초 제출된 거를 이렇게 딱 놓고 비교를 하면서 봤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국민들 지금 인생도 힘들고 한데 이 명품백에 대한 것도 제출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받은 상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받은 상태 그대로 있다면 제출을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왜 제출을 못할까라고 자꾸 생각을 해보다 보면 어쩌면 혹시 사용했나? 아니 사용했으면 그 카메라 기자들이 맨날 쫓아다녔을 텐데 찍히지 않았을까요? 네. 글쎄요. 받은 지 오래됐으니까요. 우린 모를 일이죠. 아니면 어디론가 갔던지요. 그죠?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박스채로 있다면 왜 반환을 못할까요? 근데 조선일보가 오늘 뭐 단독이라며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포장지 안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뭐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뜯어보긴 뜯어봤다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뜯어보지 않고 반환을 하는 거하고요. 뜯어본 다음에 반환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받았지만 전달을 했을 때 이것을 자신이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놓고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받을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가 논란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뜯었다라고 하면 이게 뜯는 순간 이게 소유권이 이제 처분을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뜯게 되면 이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반환하는 사이에 이게 죄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환의 의사에 대한 해석이나 여러 가지가 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영향을 좀 미치죠. 법적으로는. 의원님도 법조인이신데 이제 영부인이 뜯어보고 야 이거 갖다 줘라라고 지시를 했고 지시를 받은 사람도 지시를 내가 받긴 받았는데 깜빡했다. 두 사람이 어쨌든 지금 진술을 마치고 있잖아요. 네, 맞추고 있죠. 어떻게 처벌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맞추는 이유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냥 반환을 하는 경우보다 이제 나는 반환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깜빡한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반환이 안 됐을 경우에 본인한테는 자신한테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반환을 하라고 지시하는 순간까지 네. 본인은 반환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반환이 실제로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잘못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실수인 거고요. 그럼 이렇게 정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럼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벌써 그 얘기 했었어야지. 왜 이때까지 생각이 안 나다가 이제 생각납니까? 1년이 다 돼가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구체적으로 될 때가 돼서야 이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거친 끝에 좀 짜맞춰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뭐 10중 8구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뭐 본인이 본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뭐 전략을 짰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KBS나 조선일보 같은 특정 언론에서 자꾸 단독이라고 나오는 걸 보는 게 조금 그러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짜맞추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게 그냥 광범위하게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앞뒤를 보면요. 그냥 정해준 수순 같잖아요. 면책하기 위한 수순.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지금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짜맞춘 듯한 어떤 변호 논리들이 나오는 걸 보면 다 검토해가지고 짜맞춘 듯이 하잖아요. 이걸 보면 저는 마치 국민들을 우롱하는 듯합니다. 기소 안 하려고 지금 다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신데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냐. 저는 절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해서 무혐의 결론 지금 일시적으로 뭐 한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무혐의라는 게 끝까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재수사할 겁니다, 아마. 결국 그렇게 될 거고요. 국민은 우습게 보지 마라.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굉장히 분노할 텐데요. 저는 나중에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요. 훨씬 더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민주당 전대얘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경선 일단 당선권인 5위 안에서 순위 경쟁하고 계신데 초반 판세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제 워밍업 하는 이제 분위기고 각각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기 캐릭터가 이제 정립돼 가는 과정. 처음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탐색하는 거죠. 탐색. 의원님 캐릭터는 뭐 어떤 캐릭터인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하고 맞서 싸우는 문제, 이것은 뭐 지금까지 사실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강력하게 해왔고 또 이슈 파이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이 일찌감치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지도부로서 어떻게 당을 이제 전략적으로 이끌고 갈 것이냐라는 면에서 두 가지를 제가 내세우고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동진 정책을 맡아서 끌고 가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8명 중에서 경제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또 주장하시는 먹사니즘 이거에 이제 제가 자임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제 문제, 특히 미래 전략 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쪽에 좀 많은 포인트를 두고 제 역할을 자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파이팅은 기본이고 전략가로서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두 가지 지점. 동진 정책은 어떻게 뭐 본인이 적임자라고 자임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어찌됐든 이제 제가 강원도 며느리입니다. 강원도 며느리고 영남 출신인데요. 굳이 이제 연고만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우선은 제가 이제 정치 자체가 정치적 기반 자체가 이렇게 보수 진영이나 중도 진영의 정치적인 이제 연고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정치적 기반 자체가 그쪽 진영에 많은 이제 그 지지층, 중도층의 지지층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그쪽에 말하자면 소위 말해서 제가 민주보수층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최혜병 특검 건, 그러니까 우리가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물어보면 네. 찬성을 하는 층이 65%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해병대 예비역연대라고 그 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 그 단체에 보면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해병대 예비역연대라고 해서 특검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 젊은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층들의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주로 민주보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무도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민주적인 그런 행태로 인해서 네. 지금의 이 시대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하고 같이 싸우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많은 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사안별로 민주당과 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확실한 민주당 지지층은 아닌데 반 윤석열 정권 정서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원님이 끌어오실 적임자다 네, 그런 네. 말씀인 네. 거예요. 그래도 저도 사실은 네. 그 진영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네. 무당파들하고 소통하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상당한 어떤 적임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산 출신이기도 하지만 부산에서 또 네. 정치를 했던 경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단순하게 거기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정서와 문화를 갖고 있느냐 이걸 이해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진영, 그쪽 진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9, 20, 22대 지금 3선 하고 계신데 중간에 좀 당적을 옮기신 네. 게 있어서 이거 상대적으로 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동진 정책의 적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런 어떤 동진 정책을 통해서 상대를 흡수하고 포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를 또 저희가 제압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그리고 또 어떤 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연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기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집권을 한 다음에도 네. 제대로 된 국가 개혁을 해내려면요. 집권한 다음에 우리의 지지가 쪼그라들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다수의 지지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그쪽을 흡수를 하느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쪽에도 있어봤고 저쪽에도 있어봤고 그래서 지피지기 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정권을 탈환해오고 유지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하시기 전에 뭐 기업에도 네. 계셨고 지금 산자위원이시고 한데 앞서서 그 이재명 의원 먹사니즘 얘기했는데 이거 네. 너무 광범위해서 일단 광주, 전남, 호남 이쪽에 혹시 뭐 먹사니즘 관련해서 관심 갖고 있는 게 뭐 있으실까요? 어떻든 간에 민주당의 심장은 광주죠. 그래서 이 광주를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근데 민주당이 광주가 심장이다라고 말은 하면서 네. 항상 이용만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화 하면서 정작 광주의 산업 발전이나 광주의 미래에 대해서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무심한 느낌이 항상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네. 어떤 면에서 과연 심장이란 말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님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 광주나 호남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미래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서 이 젊은 노동자층이 광범위하게 두텁게 형성이 되어야만 이곳이 오랫동안 그래도 튼튼하게 우리의 지지 기반으로 받쳐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되려면 광주도 이제는 과거의 이 어떤 지금 보면 광주형 그 일자리 네, 네. GGS인가요? 네, 네. 네, 그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되고요. 근데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밀어준다 이런 느낌이 좀 없어요. 한동안 굉장히 떠들썩했는데 그게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저는 우리가 미래 전략 산업 중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굉장히 중점을 두는 게 반도체하고 네. AI 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AI 산업의 특징이 전력 초수요 산업입니다. 그죠? 초전력 수요 산업인데 전력 중에서도 이게 6배 이상의 전력을 잡아먹는 건데 근데 전력이라는 면에서 보면 어쨌든 나주, 바로 밑에 나주에 한전이 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네.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그 인근에 어쨌든 신안과 목포 쪽에 네. 이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많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AI 산업의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요. 저는 광주나 인근을 갖다가 대대적인 어떤 그 AI 산업의 메카로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앞으로의 대선 전략과 맞물려서 네. 그냥 작게 어떤 광주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그 전략으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그 뭐 이런 뭐 민주 당내 선거나 아니면 뭐 대선 이런 큰 선거가 있으면은 그 한결같이 그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광주 전남 호남이 우리 민주당의 심장이다. 그러면서 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살리겠다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거 끝나고 나면은 뭐 없었던 일대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관철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능력도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시는지 뭐 그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이때까지 네. 그런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요. 저는 제 정치하는 목표가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게 제 정치의 목표예요. 저는 세대도 많이 다르고 그 전에 민주화 세대하고요. 이재명 대표와 제가 같이 뭔가 해보자 하는 거는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과 다를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보다도 훨씬 더 네.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거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경제를 민주당이 주도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그래서 희망을 주겠다. 그래서 그 시작이 어쩌면 광주와 이 호남을 잘 살게 하는 데서 한번 시작해 보자. 뭐 우리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네. 진짜 중요한 거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저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광주가 그동안 민주당한테 사랑을 보낸 만큼 저는 또 동진 정책을 통해서 민주당이 대한민국 주류가 되는데 힘을 쓰고 그 주류가 됨으로써 광주가 더 이상 소외받는 지역이 아니고 이 주류가 돼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민주당의 심장이 진짜 명실공히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연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